해안바다 너머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정작 더 위험한 균열은 테헤란의 권력 중심부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체제가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신호다. 최근 공개된 한 보도는 그 균열을 한 장면으로 요약한다.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비밀스러운 권력 교체 시도가 체제의 바깥이 아니라 체제의 심장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에 가깝다면 지금의 이란은 외부 압박보다 내부 불신이 더 빨리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문제는 단지 소문이 돌았다는 수준이 아니다. 보도는 구체적인 이름과 날짜를 내걸었다. 프랑스의 매체리 페랑고가 전했다는 이 내용에 따르면 시도의 중심에는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외교장관이 있었다. 로하니는 여러 해 동안 국가 운영의 전면에 섰던 인물이고 자리프는 과거 핵협상에서 국제사회와 직접 마주 앉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바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반체제 인사가 아니라 체제 내부에서 규칙을 잘 아는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온도를 높인다. 내부 인사들이 최고 지도부를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기 때문이다. 보도는 이 시도가 1월 7일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나라 안에서는 대규모 충돌과 강경 진압으로 인한 참혹한 희생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정확한 규모와 경위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어야 하지만 핵심은 타이밍이다. 권력 교체가 시도된 바로 직후 사회적 긴장이 폭발했고 그 결과로 체제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서사 구조가 형성된다. 또한 보도는 성지로 알려진 곰 지역의 일부 성직자들이 이 움직임을 지지했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도 동조 흐름이 있었다고 덧붙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불만 표출이 아니라 제도와 무력 조직 일부가 함께 움직인 중대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게 준비된 시도가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단 한 사람 때문에 무너졌다는 대목이다. 보도는 그 인물을 라리자니로 지목한다. 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기구에서 요직을 맡아온 인물로 알려져 있고 체제 내부의 힘의 균형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곤 한다. 시도의 설계자들이 원하는 것은 라리자니의 합류였을지 모른다. 그가 움직이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중간 세력이 눈치를 보지 않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리자니가 최고 지도자 쪽으로 확실히 기울자 시도는 급격히 동력을 잃고 붕괴했다는 것이 보도의 설명이다. 결국 로하니와 자리프는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라리자니는 국가 운영 전반을 사실상 조율하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서사가 뒤따른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개인의 권력 욕망이라기보다 체제의 생존 본능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고령이고 내부에서 실제 위협을 경험했다는 주장까지 겹친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식은 자신을 지켜준 사람에게 권한을 넘기고 통제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는 것이다. 겉으로는 변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작동하는 권력의 중심은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고 그 중심에는 위기를 정리한 인물이 서게 된다. 라리자니가 바로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 이 서사의 핵심이다. 동시에 이 변화는 다른 신호도 함께 보낸다. 체제 내부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고 이제부터의 선택은 대화든 압박이든 모두 더 계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신호다. 이런 권력 재배치는 곧바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진다. 국제협상이다. 앞으로 예정된 핵 관련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누가 이끄는지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이란 내부 권력 지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보도는 라리자니가 그 전면에 서게 될 가능성을 강조한다. 만약 그가 협상을 주도한다면 이는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운영 방식이 굳어졌다는 뜻일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붙잡게 된다. 권력 중심부에서 벌어진 균열과 재편이 곧 다가올 협상과 지역 정세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그 방향을 가늠하려면 먼저 협상이 왜 지금 더 어렵고 더 위험한 의미를 갖는지부터 봐야 한다. 겉으로는 핵 문제라는 하나의 의제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진 요구 조건과 정치적 계산이 이전과 전혀 다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지 핵 활동의 제한만이 아니라 탄도 미사일 역량의 축소,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대리 세력 지원의 약화까지 포함된 포괄적 변화다. 반면 이란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미사일과 대리 세력 문제는 체제의 억지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테이블 밖으로 밀어내려 한다. 이 간극이 크다는 말은 단순히 협상이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 아니다. 어느 쪽도 쉽게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고 그 구조가 깨지는 순간에는 외교의 공백을 군사적 압박이 메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라리잔이라는 인물이 다시 중요해진다. 만약 그가 실질적으로 협상을 조율한다면 그는 외교관의 언어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체제의 안전과 권력 재편까지 함께 계산하는 조정자일 가능성이 커진다. 내부 균열을 가까스로 봉합한 직후의 지도부는 언제나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한다. 하나는 외부 압박을 낮추는 출구를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출구가 내부 권력 구조를 흔들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은 양보의 과정이라기보다 체제를 지키기 위한 비용 조정의 과정이 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세 가지 축 가운데 핵 문제는 조정 가능한 비용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사일과 대리 세력은 체제의 방어선이자 영향력의 통로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리면 곧바로 다른 위험이 올라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협상은 왜 마지막이라는 표현까지 따라붙게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압박은 계속 누적되고 압박이 누적되면 상대는 대비를 시작한다. 이때 대비는 단지 군사력 증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보전, 외교적 고립, 경제적 차단, 그리고 지역 동맹의 재정렬까지 한꺼번에 움직인다. 이란도 이를 모를 리 없고 그래서 협상 실패에 대비한 선택지를 동시에 준비하려 한다. 보도는 그 준비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언급한다. 휴대용 대공방어 체계와 다량의 미사일이 포함된 계약이 수년에 걸쳐 이행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설령 일정이 길고 규모가 제한적이더라도 이런 거래는 메시지가 된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것이 아니며 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다. 동시에 러시아가 무엇을 팔 수 있고 무엇을 팔기 어려운지, 이란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하는지도 드러낸다. 거대한 방공체계 대신 비교적 단순한 체계를 먼저 들여오려는 흐름은 전면전 억지보다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비대칭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더 중요한 대비는 무기 목록이 아니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서 비용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다. 이란의 영향력은 국경선 안에만 갇혀있지 않다.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리 세력은 이란이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압박을 가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여겨져 왔다. 만약 미국이 군사행동을 선택할 경우 이란과 연계된 무장 세력이 영내 미군 관련 시설이나 이해관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서방의 보안당국이 유럽과 중동,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포함한 보복 가능성을 주시한다는 보도는 위협의 범위가 단순히 전장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운다. 이런 지점은 선정적으로 다뤄지기 쉽지만 사실 핵심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전략의 논리다. 상대의 결정을 바꾸려면 상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용을 건드리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간 사회의 안전인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연결된다. 이런 우려가 커질수록 미국의 대응도 더욱 보수적으로 변한다. 보도에는 레바논에서 비필수 인력을 줄이는 조치가 언급되는데 이는 특정 조직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의 변화로 읽을 수 있다. 외교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기치 않은 충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도 군사행동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만 그 목표가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연쇄 효과가 발생할지 그리고 그 연쇄가 통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주기 어렵다. 그래서 협상이 다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지금의 협상은 문서를 쓰는 일이 아니라 다음 장면이 외교로 이어질지 충돌 관리로 넘어갈지를 결정하는 장치가 된다. 그리고 테헤란 내부의 상황은 이 모든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거리의 시위가 이어지고 참여층이 넓어질수록 지도부는 외부와의 협상을 유연하게 하기보다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내부의 불안을 잡지 못하면 외부에서 양보하는 순간 그 양보가 약점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외부 압박이 커질수록 내부 불만도 커질 수 있다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 악순환 속에서 실권을 쥔 인물은 협상에서의 한마디, 국내에서의 한 번의 결정, 지역에서의 한 번의 신호를 동시에 조율해야 한다. 라리자니가 전면에 서게 된다면 그의 선택은 단순한 외교 카드가 아니라 체제의 생존 방식 자체를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 바로 그 신호가 다음 단계에서 더 선명해진다. 협상 테이블 밖에서 준비되는 비대칭 대응과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긴장이 만나면서 한 나라의 위기는 국경을 넘어 주변의 안전과 경제, 정치의 결정을 동시에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고 충돌의 문턱이 낮아진다면 이 위기는 어떤 방식으로 확산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먼저 폭격과 방공, 기지와 미사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오늘날의 갈등은 그렇게 단순한 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통적인 군사 충돌이 시작되는 순간 동시에 펼쳐지는 것은 정보전과 심리전, 경제적 충격, 그리고 사회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비대칭적 움직임이다.
이란이 진짜로 믿는 억지력은 단지 하늘을 지키는 장비 몇 개가 아니라 상대가 결정을 내릴 때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더 가깝다. 그래서 무기 계약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그 가능성을 누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실행 신호를 보내며 어디까지 끌어올리려 하는가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체제 내부의 생존 논리가 외부로 그대로 투사되는 순간이다. 내부가 흔들리면 지도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곤 한다. 첫째는 통제의 강도를 높여서 불만이 확산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둘째는 외부의 위협을 크게 만들거나 과장해서 내부 결속을 묶어두는 것이다. 문제는 두 선택이 동시에 작동할 때다. 내부를 강하게 누르면서 밖으로는 더 위협적인 언어를 내보내면 상대는 그 언어를 현실적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대비를 강화한다. 대비가 강화되면 체제는 더 고립감을 느끼고 고립감은 다시 더 강경한 선택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바로 충돌의 나선형 구조다. 여기서 한번 균형을 잃으면 이후의 결정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결정을 막기 위한 공포관리로 바뀌기 쉽다. 이란과 연계된 대리 세력의 움직임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전면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직접 충돌 대신 여러 지역에서 압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은 오래된 패턴이다. 특정 국가의 군시설이나 이해관계를 겨냥한 도발이 늘어나면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전쟁 비용을 여러 방향으로 늘려서 상대가 개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계산이 된다. 그리고 그 계산은 때로는 불안정한 언어와 결합하면서 더 위험해진다. 예컨대 해외에 있는 극단적 지지자가 민간 사회의 기반 시설을 겨냥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내뱉는 장면은 그것이 현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도 사회적 공포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확산되면 상대의 여론은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게 되고, 강경한 대응은 다시 체제 내부에서 우리가 포위당했다는 논리를 강화한다. 결국 말이 행동을 부르고 행동이 또 다른 말을 부르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도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라 위험 관리의 성격을 띠게 된다.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고 외교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우발적 충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조치들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동시에 군사행동이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타격은 가능할지 몰라도 타격이 체제의 행동을 바꾸는지 혹은 오히려 더 강한 반발과 내부 결속을 불러오는지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전략가들은 첫 번째 공격보다 첫 번째 공격 이후의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이후의 세상에서 무엇이 더 커지고 무엇이 통제 불가능해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은 테헤란의 거리에서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신호다. 하루의 분노는 종종 사라지지만 여러 날 이어지는 움직임은 구조적 불만이 쌓였다는 뜻일 수 있다. 특히 참여층이 넓어지고 상징적인 구호가 등장하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대학과 같은 공간에 강경하게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체제가 외부의 시선보다 내부의 확산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동시에 그 강경 대응은 또 다른 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다. 공포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분노가 공포를 이기는 순간에는 반대로 저항의 불씨가 더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권력 교체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체제의 가장 높은 곳에서도 불신이 자라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불신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지역의 대리세력 움직임에서도 거리의 시위에서도 동시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결국 지금의 이란은 하나의 전선이 아니라 세 개의 전선 위에 서 있다. 위에서는 권력 재편이 진행되고 밖에서는 협상과 압박이 교차하며 아래에서는 사회적 분노가 움직인다. 이 세 전선이 동시에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누군가가 이를 단순한 선전이나 공포로만 보고 지나치는 것이다. 변화는 종종 우리가 눈치채기 전에 시작되지만 한 번 시작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주변의 질서를 바꿔버린다. 이제 남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협상이 의미 있는 안전장치로 작동할지 아니면 충돌을 늦추는 짧은 완충제에 그칠지, 강경한 압박이 체제의 계산을 바꿀지 아니면 내부 결속과 비대칭 대응을 더 자극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사회의 움직임이 외부의 긴장과 맞물릴 때 어떤 새로운 국면이 열릴지,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소문과 과장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위험의 방향을 냉정하게 읽는 것이다. 균열이 보일 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균열이 커지기 전에 무엇이 균열을 키우는지 이해한다면 적어도 다음 장면을 준비할 수는 있다.